대지 단면, 이제 부속사라고 하는 절이 어떤 땅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가를 좀 과학적으로 보는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천왕문 있는 데서부터 범종로 지나서 안양로 무량수전까지 가는 동안에 보니까 여기 해발고도가 적혀 있네요. 요 천왕문 앞에 계단 밑에가 해발고도 65m이고 무량수전 있는 데를 이렇게 해보니까 몇 미터입니까? 90m예요, 그죠? 그러면 전체 단차는 25m, 25m 정도의 높이 차를 가진 터에다가 이 25m 차를 한 번에 극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25m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건물에서는 현대건축에서의 건물 층고가 되게 한 4m가 1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층 이상의 높이 차가 있는 거죠. 대신에 이 길이 멀면 좀 만만해 보이는 거고 이게 다급하면 가파라 보이는 것인데 단차에 비하면 굉장히 멀죠. 거기에 비하면 그렇죠? 비례적으로 그런 터 위에 놓여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볼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슬라이드의 첫 장면이 이겁니다. 이제 여기 아까 입간판 저 문화재 안내판 있고 그런데 1번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일주문까지 가는 길, 일주문 앞에서 일주문 지나서 당간지주가 나오고 천왕문이 보이는 위치, 천왕문 앞에 천왕문 계단을 다 올라가서 천왕문 앞에 우뚝 섰을 때 천왕문 안쪽 문 틈 사이로 보이는 길. 그 다음에 보시면 어쨌든 이걸 올라가서 이게 두 단으로 돼 있는데 전체 축대가 한 번에 쫙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번 올라가서 쉬고 조금 가서 다시 올라가죠. 불국사도 청운교, 백운교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청공교로 올라가고 좀 쉬고 백운교로 가고 이런 뜻이에요. 그죠? 똑같아요. 구성 자체는. 그건 이제 세련됐고 이거는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그래서 올라가면서 계단 끝으로 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하나하나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제 이런 누각이 나오고 누각 밑으로 들어가고 누각 밑에 그림자 속을 지나서 무량수전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 통과해서 이렇게 가다가 석등 있는 데가 보이고 이렇게 간다. 이 긴 여행을 가는데 제가 이걸 강의를 길게 느리면 어떻게 되냐면 부석사 가서 진짜 걸어가서 본 것보다 더 오래 걸려요. 더 오래 걸려요. 해석이. 의상창건 당시에는 부석사 경내에 불탑을 세우지 않은 채 아미타 불상을 봉안한 초가집만 짓고 제자들에게 화엄경을 강의했다고 한다. 이게 이제 불교학자들의 견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부석사의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는 큰 대석축, 그건 이제 축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단이라고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대석단이나 무량수전 주위의 석탑, 석등 그리고 입구에 있었던 당간지주 이런 것들은 화엄정이 크게 중했던 신라 경문왕 때 9세기 거의 말 861년에 874년에 왕이었던 경문왕 때에 중창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창된 부석사의 출발점이었던 당간지주로부터 이 당간지주라는 게 거기가 절의 입구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라 때 부석사의 경계는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더 바깥에 있는 일주문은 나중에 만든 거죠. 부석사의 영역이 앞쪽으로 확장된 것이고 결국 당간지주로부터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당간지주로부터 무량수전까지 이르는 길에는 대석단과 가파른 계단 그리고 여러 겹의 문과 문루가 마련되어 있다. 문루라고 하는 말은 문인 동시에 누이기 때문에 결국 2층으로 지어놓고 밑으로 지나가도록 한 게 문이고 위에다가 이제 누각 시설로서 뭐 종 또는 북 또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누라서 이 문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건축에서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뭐 광화문도 그런 거고요, 창덕궁 도남문도 마찬가지 문누고, 그러니까 절에서 쓰는 문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이 도시의 궁궐에서 보는 것과 다른 점은 경사지에 놓기 때문에 문누를 빠져 올라가면 더 높은 데로 올라가 있어서 공간상의 변화가 있다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부석사 건축의 건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율선으로서의 축 얘기 아까 참 드렸습니다. 축은 들어가는 입구, 진입구에서부터 범종로를 지나 안양로 내부 계단을 잇는 첫 번째 축과 무량수전과 석등 안양로 일각을 조율하는 두 번째 축. 그래서 아까 두 개의 축이 방위상으로 보면 진입에서부터 들어가서 안양로 앞에까지는 남서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무량수전 일각은 남향으로 돼 있고, 그것이 각각 지리적으로 볼 때는 안산과 도설봉이라고 하는 산과 산을 마주대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두 축은 안양로에서 무량수전 마당으로 오르는 계단 지점에서 30도 정도 각도를 유지하며 만난다. 즉 그곳이 방향을 달리하는 두 축의 교차점인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축은 부석사 경내의 시설을 조율하는 건축 공간의 축이라는 의의를 넘어서 앞산의 봉우리와 연결되는 자연의 축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무량수전 일각은 향우측으로 뻗어나온 안산을 향하고 범종각 천왕문 축은 도솔봉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도솔봉이라는 이름을 비롯하여 주변 산에 주어진 연화봉, 비로봉 등의 이름이 불교적 세계관을 반영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두 축의 존재가 배관자에게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스케일이 다른 문제여서 관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관찰되는 축에 관심이 있는 거고, 부석사를 설계한 사람이 자연의 축을 염두에 두고 배치를 결정했다는 뜻일 뿐이다. 그렇다면 배관자가 부석사에서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질서는 어떤 것일까? 자, 30도 아까 이 도면은 좀 제대로 그린 겁니다. 지금 무량수전의 중심축과 석등은 맞는데 안양로는 거기서부터 약간 오른쪽으로 건물이 이동돼 있어서, 말하자면 이 안양로 밑으로 들어가서 무량수전 앞마당에 이를 때에 코앞에 석등이 있는데 그 석등은 가운데를 가리지 않고 약간 왼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무량수전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의도겠죠. 그거 이제 조금 과학적으로 해보려고 자로 재고, 각도로 재고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그린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일치하는 것처럼, 되게 이제 건물의 중심을 우리가 지정할 때 도면 위에다가 대각선을 그리면 됩니다. 사각형은 대각선을 그리면 대각선이 만나는 부분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맞는지를 봤더니 다 맞춰 그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30도가 틀어져 있는 도면이 그려진 뒤에 훨씬 뒤에 다른 연구자가 이걸 그렸는데 그건 제대로 그렸고 이건 잘못 그렸다는 얘기. 다시 재서 다시 수정이 된 게 아니라 더 나빠진 경우 거죠. 부석사의 일주문, 천왕문, 대석단, 범종로, 안양문은 그 자체가 시각적 장면의 구성 요소인 동시에, 이게 문이라고 하는 것, 루라고 하는 게, 노문이라고 하는 게 전부 사람이 움직이면서 통과하기 때문에 결국 눈높이에서 문틀을 통해서 그 다음을 보고 이렇게 시각적 프레임에 대해서 선생님들 뭐 금방 이해가 안 가시면 카메라 생각하시면 되죠. 프레임을 바꾸고, 요새 프레임이라는 건 뭐 언론 프레임이란 말에까지 확대됐지만 원래 이제 비주얼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 문틀 이런 것들이 다, 심지어는 대석단까지도 프레임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게 부석사다. 요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천왕문의 문틀, 범종로나 안양로의 마루 및 출입구는 마치 카메라의 파인더, 뷰파인더라고 그러죠, 그죠? 파인더처럼 대상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아웃라인, 윤곽을 한정하는 틀로 작용한다. 이때 문틀 안쪽의 세계, 내부 세계, 안마당을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가를 해독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임무다. 사찰 안내도를 왼쪽으로 끼고 경사도를 오르면 멀리 봉황산을 배경으로 선 일주문이 나타난다. 이제 첫 장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태백산 부석사라 쓴 현판을 내건 일주문의 문틀, 1980년에 새로 지은 거니까 원래 없던 거예요, 그죠? 문틀 사이로 휘어진 황토길이 보이고 일주문을 통과해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길목에 이르면 당간지주와 천왕문, 원래 이 천왕문도 축대만 발굴조사를 통해서 드러낸 것이고 거기에는 문 건물은 없었는 걸 이제 다시 복구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구 말하면 틀리니까 일단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얘기를 하겠다는 의지로 지금 제가 가로 열고 뭐라고 넣은 거예요. 자, 여기는 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보시는 대로 좀 조악해요. 부속사 측에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산사 앞부분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옛날 모습이 아니죠, 그죠? 이제 넓게 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부속사의 옛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기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인상인데 그러나 하여튼 저 뒤에 있는 산이 봉황산이라고 하는 건 잘 보이죠, 그죠? 이제 여기 가시면요, 만약에 어디가 부속사라고 한 걸 안 가르쳐 주거나 여기 안내도를 치우면은 어디가 부속사가 있는지 몰라요. 몰라요. 이게 만약에 절터로 남아 있다 더 모르겠죠, 그죠? 지금 여기도 사실은 길이 두 갈래 길입니다. 보시는 대로 오른쪽에 길이 있어요, 그죠? 이쪽으로. 그런데 이제 일로 올라가는 건데 여기를 너무 과도하게 포장해 버리는 바람에 아예 그냥 차이가 나버린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저기 보이는 일주문인데 일주문 안으로 보시면은 우리나라 절문에는 문짝이 없죠, 그죠? 문짝이 없다. 우리나라 요새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만들어 놔도 열어놓죠, 그죠? 24시간 개방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사찰에 가도 문은 관람 시간이 끝나면 다 닫습니다. 닫아 걸죠, 그죠? 우리나라는 문 자체가 없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길이 보이죠, 그죠? 바닥에 길이 보이는데 길이 직선으로 뻗어 있지 않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문은 새로 지은 것이고 신라 때하고는 무관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휜 길로 돌아가야만 신라 때 당간지주가 나오긴 하는데 이걸 만든 사람도 일주문의 위치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처님께서 나를 찾아왔냐? 오른쪽으로 와라. 오른쪽으로 와라.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와라. 이런 건 이제 암시 또는 유도라고 합니다. 암시를 통해서 다가가야 되는 길을 유도하는 애. 와라.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있어도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돌아가면 그 꺾인 지점에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직선이니까 아까 말한 첫 번째 축이 시작되는 데가 여기인데 보시면 여기 당간지주 신라 때께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축대에서 수직선을 긋고 이렇게 서면 여기 요 교차 지점쯤이 이제 하나의 절문 입구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당간지주라는 건 가운데에 세워서 통과하는 게 아니고 한쪽 옆이나 양쪽 옆에 세워서 깃대를 세우는 거죠, 그죠? 깃대를 세워서 깃발을 답니다. 그 깃발을 우리가 당번이라고 얘기하는데 당 또는 당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찰 모르죠, 이제 절 만자를 썼는지 부석사라고 썼는지 용을 그렸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깃대를 세우고 깃발을 해서 여기 이게 높은 깃대 위에 깃발이 펄럭이는 게 원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당간지주의 옆으로 된 축, 앞으로 깊이 방향의 축이 있고 옆에 방향의 축이 있는데 이제 옆에 방향의 축을 제가 가로 방향의 축이라는 걸 한자로 저렇게 쓴 거예요. 그냥 가로축과 천왕문의 세로축, 그 축이 만나는 교차점 위에 서서 바라보면 문의 왼쪽은 산으로 막히고 오른쪽은 하늘로 트여 있어 시선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유도된다. 그런가요? 뒤에 산이 있는데 산이 있어요. 근데 산의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뭔가 산은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시선은 하늘이 더 많은 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결국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 광화문에서 보는 경복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악산이 왼쪽에 있고 경복궁의 중심축은 그 오른쪽에 있어요. 그렇죠? 재밌죠? 이게 무슨 원리라서 꼭 지키는 금과 옥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건축가들은 공통적으로 공간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건물을 잘 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워서 알았는지 천부적으로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유사성이 있습니다.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 트여져 있어서 그쪽에 길이 있다. 자, 이거 사진에서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문틀 사이로 그 다음 내부가 보이는데 거기에 흰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건 이제 계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찰 측에 부탁하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자꾸 나무를 자꾸 심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그 사이사이에 이 통로 주변에는 나무를 좀 안 심어줘야 옛날 절을 지은 사람들의 의도를 읽기에 좋은데 이게 자꾸 조림을 하니까 안 보여요. 언제 결국 겨울에 이파리 다 떨어졌을 때 간신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따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문의 중심에서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내다보면 이미 돌 축대와 계단이 온통 모습을 드러낸다. 석축에는 아무런 시설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산봉우리만 슬쩍 걸쳐져 보인다. 계단 밑에 서서 가파른 계단을 올라다보면 건물 지붕의 꼭지가 마치 축대 가장자리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축대에서 50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범종루 건물의 용마루 기와다. 이제 여기까지는 사진이 좀 있습니다. 자, 더 다가가죠. 저기 이제 요게 지금 제가 사진을 찍은 위치에서는 천왕문의 저 안쪽 문틀이 보입니다. 슬쩍 보이는데 더 가면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다가가면 거리가 떨어진 만큼 축소돼 보이다가 다가가면 더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밀착될 수 있는 관계라면 얼굴을 붙이는 건데 그러면 괴물처럼 보여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제 모습인 거죠, 원래. 붙여보면. 그게 제 크기라는 면에서는. 근데 어쨌든 조금씩 떨어져 있고 더 떨어져 있고 가면 실제보다는 작아져 보인단 말이죠. 실상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모습이. 근데 그런 게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논리인데 여기서도 여기 더 가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밑에서 서서 보면 사실 돌계단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 찍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 축대를 올라가서 첫 번째 서서 보면 문틀 사이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단, 길, 계단 그래서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걸 암시하는 자, 이게 이제 아까 나무를 심으면 좀 곤란하다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답긴 한데 사실은 여기에 나무가 없다면 여기에 쌓은 신라 당시의 축대가 다 보이겠죠. 그죠? 끝없이 이어지는 길이 뭐 구도행과 관련을 지으면 의미 있게 설명될 수는 있는데 일단 축대가 안 보이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더 가까이 가서 이제 드디어 뒤에 대석단과 앞에 거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에 축대를 하나 저기서 돌출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찍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찍어 볼 텐데, 네, 이제 요거는 일단 계단을 올라가서 그 첫 번째 단의 끝에서 보면 요 끝에 뭐 보이세요? 그래도 축대만 보이는 건 아니고 축대 끝에서 넘어서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하늘도 있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올려다 봤을 때. 근데 여기서 계단에 더 다가가면 계단밖에 안 보여요. 아까 요 축대 끝에서 본 게 요겁니다. 이 건물이 이제 옆으로 좀 돌아 앉았어요. 원래는 건물의 측면인 셈인데 이것도 아마 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꼭지를 보여주려고 그랬었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까 40m 떨어져 있다 그랬죠. 축대 끝에서부터 저기까지 40m 떨어져 있는데 요게 아까 그 계단의 끝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게 이제 원리적으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배관하기에 제일 적당한 자리에서 봤을 때 요 부처님 보이는 방식이 뒤에 있는 광배가 요 중심에 잘 여기처럼 맞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 광배는 굴 천정에 붙어 있는 것이어서 공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빗금 끝에 우리의 눈이 있기만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 배관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마땅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계되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계되었을 수 있다. 아까 지붕 꼭지 보인 것도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보셨던 2층 건물의 용마루 끝에 그 기와가 축대 끝에 있는 것처럼 보인 이유는 내가 밑에 있는 축대에 서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그것까지 뭐 150cm인지 145cm인지 재보지 않았지만 그 지붕 꼭지하고 축대 끝하고 연결된 선에 내 눈을 갖다 대면 틀림없이 맞겠죠. 그죠?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이미 부석사에서 지금 보신 것들은 축대는 신라 때 것이고 건물들은 조선 후반기 것들인데 잘 맞춰져 있다는 건데 이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됐을 테니까 이런 원리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건축을 했다면 아까 같은 일이 가능하겠죠. 자,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눈높이에 따라서 땅 바닥이 이게 지금 계단을 올라가서 수평 이렇게 열릴 때 보시면은 여기도 바닥면이 보이고 여기도 바닥면이 보이지만 정작 누가 바로 앞에 있는 축대 바닥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눈높이가 요 축대보다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요. 내 눈높이가 더 높으면 다 바닥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물을 부으면 폭포처럼 물이 이렇게 쑥 흘러내려올 것 같은 단차가 쭉 보이는 거는 높이의 문제, 시선의 높이 문제다. 이거 이제 새로 지어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 이걸 전제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문을 지어버렸어요. 지금 축대 끝에 아까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2층 이곳 통과해서 범종로 앞에 이 범종로는 결국은 이 밑으로 지금 통과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 지금 누각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축대 시작 부분서부터 여기 축대가 있고 쭉 이어서서 요 밑에 웬일인지 축대의 어느 부분인지 모르는 축대 일부가 여기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창틀, 시각적 프레임의 역할을 해서 다음을 보여준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더 다가가서 건물에 바로 바싹 다가가서 보니까 높은 축대가 있고 계단이 있고 결국 이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야만 무량수전 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만 계단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축대 계단이 비스듬하게 각도를 틀어서 있는 것까지 보이는 거죠. 자, 햇빛이 들 때 아마 이렇게 그림자가 이쪽 방향으로 진 걸 봐서 지금 해는 동쪽에 있는 것 같고요. 서쪽으로 지는 거니까 아마 제가 좀 부지런히 올라간 날인 것 같아요. 늦은 시간에 가면 이런 효과는 못 보는 거죠. 만약에 해가 들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둡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밝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 누각 밑을 통과한다는 것은 밝았다가 갑자기 깜깜해졌다가 통과하면서 몇 걸음 만에 다시 밝아졌다가 다시 깜깜해졌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고 결국 부처님이 계신 무량수전 내부는 깜깜한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밝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깜깜한 데로 가는 거죠, 그죠? 마지막에 깜깜한 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환하게 빛나는 불상이 놓여 있을 때의 어떤 대조 이걸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그런 이제 효과를 내는 거니까. 자, 요게 이제 어디서 찍으면 어디서 보면 이렇게 보이냐면 요 누각의 중심 부분 대각선을 그어요. 가서 발로 대각선을 긋고 서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석굴암 불상을 보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가 이제 말하자면 안양로와 무량수전이 한꺼번에 보이는 이른바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아미타 정토겠죠, 그죠? 극락세계이기도 하겠고, 그것을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놀랍게도 누각 밑에 어두운 곳이죠.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대하는 방식. 이걸 이제 우리가 멋있게 말할 때 클라이막스, 부석사 전체 배치에 설정된 일종의 이제 뭐가 이게 이야기가 있다면 여기가 첫 번째 클라이막스다. 근데 또 있어요. 하나 더. 하나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두 번째 클라이막스가 또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제 요 계단 앞에 아까 대각선 중심 말고 한 두어 걸음 더 걸으면 요 계단 앞에 이르겠죠, 우리가. 그죠? 계단 앞에서 내다보면 그동안 안 보이던 뭐가 보이냐면 탑이 보입니다. 탑이. 사실 이제 부석사를 설명하는 많은 분들이 요 탑은 원래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든지 또 고려시대 원흉국사가 계실 때에 이곳에는
탑이 없었다고 써 있으니까 원흉국사 B의 내용을 해석해 보면 명시적으로 없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탑의 존재를 얘기하지 않는 걸로 봐서 탑이 없었다고 본다면 이 탑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다. 또는 언젠가 요 부석사 인근에 수많은 의상 스님의 제자들이 만든 절들이 있어서 그런 절들에도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뭐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이 일대를 조사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절터가 요즘엔 그걸 잘 보기 어려운데 그래서 옮겨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뭐 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계속 의심을 하고 있고 원래부터 탑은 이 자리에 있었을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다만 좀 캥기는 건 뭐냐면 진짜 그런지는 요 탑 아래에 탑을 처음부터 만들기 위해서 만든 기초 시설이 건축적으로 있는가를 확인한 뒤에 했으면 좋겠는데 제 의견이 옳을 거라고 보고 저걸 발굴하자고 얘기한다는들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확인은 안 됐지만 소수 의견으로 저같이 무슨 탑이 옮겨져 와 원래부터 있었지 원흉국사비 내용으로 봐도 나는 없다는 증거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따 보시면은 무량수전 내부에 있는 불상이 탑 있는 쪽을 보고 있어요. 탑 있는 쪽. 서쪽에 앉아서 동쪽을 본다만 얘기하는데 거기 탑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연관된 건 아닐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장면에서 보시면 가운데 안양루가 있고 뒤에 무량수전이 있고 오른쪽에 탑이 있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봤을 때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무량수전이 있는 데가 무겁고 탑 있는 데가 가벼워서 약간 이렇게 돌아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적절하게 이 균형이 잘 맞은 것처럼 보이세요? 시각적으로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을 보실 때도 옛날 산수화 같은 걸 보시면은 산수화를 보실 때 요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입구를 찾으셔야 돼요. 산에 들어가는 입구.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지? 이게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왼쪽에 놓았는지 오른쪽에 놓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어떠세요? 지금 보면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안양루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이지만 여기가 안양루의 중심이라고 봤을 때 중심으로부터 무량수전의 거리, 중심까지의 거리와 탑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탑의 중심까지 거리가 훨씬 멀죠. 그러면은 되게 이제 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주어지는 무게 곱하기 요 거리와 요 거리 곱하기 요곳의 무게는 같다. 그럴 때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평형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저울에 관한 얘기죠. 그죠? 저울이 평평한 경우가 평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무거워서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잘 유지하고 있다. 근데 무량수전은 크고 탑은 작으니까 이게 균형을 맞으려면 탑이 좀 멀리 있어야 돼요. 탑이 더 가까이 와버리면 무량수전 쪽으로 무게가 가서 확 왼쪽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이 시각적 균형까지도 맞는 자리에 탑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없었다 그러면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금방 그 계단에서 이제 좁혀서 요 누각인 탑이 보이게 안 찍고 이제 길이 방향으로 찍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더 나가면 누각 바깥으로 이제 나가면 제대로 다 보이는 거죠. 저 봤더니 역시 무량수전과 안양루와 계단은 정면에서 맞닥뜨리지 않고 약간 돌아 앉았어요. 저쪽으로. 그 약간이 30도였다는 게 이제 아까 강의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이야말로 부석사의 건축가가 의도했던 것이리라. 그러나 한 번의 클라이막스로 끝났다고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아직 아미타열의 극락세계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한번 보여주기만 했을 뿐이지 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다. 이제 들어가 봐야 안다는 얘기죠. 마침내 극락정토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안양루 계단 앞에서이다. 안양루 출구를 통하여 중심축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동 배치된 석등의 상부와 중심에서 왼쪽으로 이동해 있는 석등이란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량수전과 석등은 중심이 맞아 있고 그게 중심이고 문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는 바람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안양로 바로 밑까지 올라가 누 밑을 보면 누 밑에 열린 창으로 왼쪽으로 석등이
팔각 기둥과 오른쪽으로 무량수전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윽고 무량수전 마당에 올라서면 석등 뒤로 무량수전의 정면이 거의 다 보이지만 현판의 글씨는 보이지 않는다. 우는 이제 요거는 이미지로 보겠습니다. 이 안양로와 무량수전의 관계는 그대로 있지만 내 위치가 바뀌면서 폼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까 누각 밑에서 봤을 때가 훨씬 더 아름다워요. 자, 이제 계단 바로 밑에까지 가서 보면 석등이 창으로 보이는데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왼쪽은 막혔네,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 근데 실제로는 여기 다가가면 왼쪽으로도 나갈 여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석등의 위치는 무량수전하고는 중심을 맞춘 거기 때문에 문이 오른쪽으로 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앞에 배례석이라고 있는데 이게 배례석이라고 이름이 전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향로 놓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복로대라고 하는 게 원래 정식 명칭이고요. 그동안에 배례석으로 잘못 알려져 온 거고요. 다만 이 복로대에 향로를 놓으면 그 앞에서 배례를 하는 거죠. 저 돌 자체가 배례석이라고 한다든지 저 연꽃 위에 올라가서 등에다 불을 붙이는 받침대라든지 이건 잘못된. 요거는 저 연꽃 있는 데를 향로를 등 공양하고 향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죠. 저 안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해서 맞추는 게 있었는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화엄일승 법궤도 다 공부하셨겠습니다만 그 법궤도가 그림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있는 7원의 39인가요? 7원 39의 내용이 얼마나 사상적으로 깊이가 있는 것이든 간에 그 그림은 굉장히 완벽한 그림으로서 딱 떨어지잖아요, 딱. 그래서 어떤 정신이 부석사라는 걸 만들어냈는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식의 것도 화엄하고 통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지만 제가 자신 있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러나 대단원의 막은 무량수전 내부의 아미타불을 배관하고 나와 아미타불이 바라보고 앉은 위치에 세워진 3층 석탑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사바세계를 내려다볼 때 구도와 탐승의 자세를 견지하며 올라온 모든 길을 잊을 때쯤 내려진다. 사실 생각 안 나요. 아까 제가 복잡하게 어디 가서 쓰고 사진 찍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 위치에 가서 탁 내려다보는 순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그랬나? 이제까지 일주문에서 무량수전까지의 공간 구성을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진로축 위의 시점과 배관한 사람의 시선 및 문틀의 한정작용으로 설명하였다. 그 결과 치밀한 설계에 의한 조화가 신라 건축과 조선 후기 건물 사이에 실현되어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공간의 유도, 장면의 암시, 맞고 트는 기법, 장면의 시각적 균제 등이 부석사에서 극도로 정밀하게 구사되고 예술적으로 높은 경지를 획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량수전. 네, 저기 탑 언덕에 좀 높죠? 지금 무량수전의 저쪽, 사실 이제 아미타 열애가 보통은 서방 극락 정토를 주재하는 부처님이니까 서쪽에 앉아 있다 이런 설명하는데 굉장히 궁색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모든 절들의 극락전 류에서는 사실은 서쪽을 보고 앉아 계신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죠? 무량수전의 경우에 그런 건데 일반화시켜서 설명할 수는 없고, 저는 이제 결국 동향을 하고 있다. 해가 뜨는 쪽을 동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석굴암하고 유사하고, 그쪽으로 바라보고 계신 쪽에 탑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전에 경주 지역에 있었던 도시에 있는 사찰들의 일반적인 형식은 다 아시는 대로 문이 있고 탑이 있고 금당이 있고 이런 이제 일직선상의 배치였다면, 이제 부석사는 그런 조건을 갖추기에 아까 산에 깎아서가 아니라 산에 단을 쌓아가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는 흙을 갖다 쌓아서 축대를 쌓아서 만드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은 땅을 중요시해서 깎아서 버리지 않고 이른바 보토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흙을 쌓아서 덧붙여서 해나갔다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하여튼 탑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 탑 있는 데서 뒤돌아서 보면 석등이 가운데 있고, 아까 해가 저쪽 서쪽으로 질 때 불집 창 안으로 햇빛을 잡아서 찍은 사진 보셨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맞으면 이렇게 백관하기에서 바라볼 때 결국 불상은 동양을 하고 있고, 백관자는 서쪽에 계신 부처님을 보는 형식이 되는 거겠고, 남쪽에는 햇빛이 들어와서 지금 저렇게 환하게 빛나는 거죠. 지금 불상을 가만히 보시면 향해서 왼쪽, 즉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얼굴, 오른쪽 가슴 있는 데에 빛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봐서 오른쪽, 즉 왼쪽 어깨 쪽은 어두워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조금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 관찰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빛이 어떤 방향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비치면 대상이 어떻게 보이는가, 뭐 이런 걸 할 때 그림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 이 불단 보시면 좀 이상한 게, 불상이 불단 위에 있는 것 같지 않고 몸에 이 무릎 아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 불단 위에 올라가면 여기에 이 부처님을 놓기 위해서 이 위에 얹은 판들이 한 번에 잘 만든 게 아니고 뭔가 이게 기워 놓은 것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여기에 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 마루판을 이 고리가 2개 달려 있어서 열면 이 속에 들어가면 이 불상의 밑에는 신라 때 것으로 생각되는, 또는 고려 것일 수도 있는 그런 대좌가 있습니다. 금칠도 좀 보이고 회칠도 좀 보이고, 그래서 이제 다신들 이게 소조라고 돼 있잖아요. 목조도 아니고 금동도 아니고 이게 흙으로 빚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대좌도 흙으로 빚은 거로 보여요, 지금. 그래서 이 불상의 원래 대좌가 이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게 훼손이 되니까 잘 수리해서 다시 하질 못하고 바깥을 감싸서 보호하는 방식으로 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그 조사원들하고 같이 가서 이 불단 내부를 함께 조사를 했어요. 전부 자료 재고를 소개를 봤는데, 일제 당시에 여기를 조사한 도면이 있습니다만, 이 속의 바닥에 이 불상 대자의 주변에 뭐가 있었냐면 유약을 바른 전돌, 성보박물관에 가시면 노기 전돌 몇 점이 있는데 이 안에도 아직 여러 점이 그대로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불상 대좌 주변의 일정한 크기만큼, 이 4개 기둥만큼은 녹색 유약이 발라져서 요새식으로 말하면 유리 같아, 유리. 그러니까 유리 위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것 같으니까 글쎄요, 감각적으로는 마치 바다 위에 계신 것 같거나 물 위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이제 극락의 모습을 이렇게 서술한 데 보면 바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원래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언젠가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감추기 위해서 지금 같은 불단이 만들어져 있는 거다. 그거는 지금 중요한 거라서 시간이 넘었는데도 말씀 좀 드렸고요. 자, 이게 이제 극락 무량수전에서 나와서 내려다볼 때 하여튼 앞에도 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부석사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에서는 이쪽 무량수전 앞에 보이는 안산 말고는 이쪽은 열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열린 방향으로 아까 첫 번째 축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천왕문까지는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석등과 문은 중심 축선상에 있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들어올 때가 아니라 나가면서 봐도 여기가 넓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고 좁아요. 무량수전 중심에서 내다보면 더군다나 이 건물이 약간 틀어져 있어서 이 측면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게 조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놓을 때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각도도 살짝 틀어서 이 무량수전과 석등과 이 누각의 관계가 조화롭게 되도록, 그러니까 역시 실력은 뭐 신은 디테일에 있다, 뭐 이런 표현도 현대 디자인에서 씁니다만 굉장히 세밀한 데까지 신경을 써서 만든 것 같아요.
틀어져 있죠, 그죠? 중심축에서 보면 건물이 약간 이렇게 틀어져서 이쪽은 안 보이는데 이쪽은 벽과 기둥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건 건물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는 이렇게. 근데 잘못 지어서 삐뚤어진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약간의 미세 조정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부석사에서 실현된 이와 같은 높은 예술성이 화엄 사상이나 극락 정토 신앙 어느 쪽과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는 오늘 보신 것처럼 그런 발견 위에서 다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추녀 끝 풍경 소리로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고 누각 밑에 그림자로 빛의 존재를 깨닫듯이 시지각적 장면 전개의 이런 수법, 공간 구성 수법을 알고 나서야 부석사의 진가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